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석했던 그 강사유교실 PC 1번, 2번 그리고 그걸 분석한 결과 검찰에서 이렇게 해서 유죄로 본다라고 하는 그 포렌식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25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재판 초반에 검찰에서 변호인단 제공을 안 했습니다. 계속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핑계를 댔었는데 이게 범죄 증거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그 범죄 증거니까 지금 피고인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걸 계속 안 주고는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나서야 변호인단에서 받았고 그걸 받고 보니까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투입됐던 겁니다. 제가 들어갔던 게 2020년 7월 초였거든요. 7월 아마 한 6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에서는 증거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보고서도 못 받고 증거 자체도 못 받고 그 상태에서 검사들은 거기서 나온 거지 물고기의 꿈이니 강남 건물주의 꿈이니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강사유교 PC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거기서 검찰이 어플을 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서 나온 건데 도대체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이제 일종의 엄플을 하게 되니까 변호인들은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건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실제로 포렌식을 해가지고 알아낸 내용들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가지기 쉬운 번복을 한다 이렇게 보기식을 처지게 된 거죠. 근데 정현식 교수 입장에서는 그게 입시 관련 혐의들이 2009년, 2008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2012년, 3년까지의 행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의 소소한 딸이 고등학생일 때 행적이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그게 무슨 인턴 확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고 예를 들면 또 그 난리가 났었던 그 논문 제일저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그 해당 교수가 자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증언을 했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조민 양이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여도가 제일 높았다. 오히려 그 법정에 같이 나왔던 그 박사후 과정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연구원은 오히려 되게 태만했었고 조민 씨가 더 성실하게 일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 제일저자로 올렸고 그리고 그 박사후 연구원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용역이었다. 월급 주고 부린 용역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걸 올려줄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증언 번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변호인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크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후반부터 이제 제가 포렌식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서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그때 프린터 문제라든지 잉크젯 프린터로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든지 아까 또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게 여백의 문제 밑에 음악 부분에 겹쳐 나오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 장경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협업을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수많은 이제 장경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밤샘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열의가 많으신 분이고 이 영화의 진짜 영웅이신데 심하게는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때까지 안 자고 있는 걸 알고 난 후로부터는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또 2시간, 3시간을 통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전화를 이렇게 끼고 계속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밤을 많이 샜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 유죄의 심정이 이미 심어진 1심을 뒤집지 못했던 거고 그때 나온 거는 무죄 증거까지 나온 건 아니고 검찰 측의 주요 유죄 증거들이 허위다라는 건 찾아냈었죠. 그런데 그게 1심에서 졌고 항소심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이 진행한 모든 걸 다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검사 측 그 포렌식 분석관을 고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노골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에다가 위증을 한 왜냐면 재판에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심은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검사 측에서 방어권을 침해한 거예요. 핵심 증거를 안 줘가지고 이제 헛발질하게 만드는 그게 재판의 중대 원칙을 어긴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죄 심정이 심어질 수 있었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는. 근데 항소심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유죄 판결이었다고 보이고요. 그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들의 그런 압도적인 검사 측 편중
그쪽 말만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여기서 내가 무죄로 뒤집으면 우리들이 이 언론들의 공격을 다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심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대법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실질적인 심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거기 판결문을 봐도 뭐 검토를 했다라는 게 거의 없고 그냥 뭐 항소심의 판결 각각의 어떤 이슈별로 뭐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러고 다 끝났어요.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2, 3심이 그렇게 끝난 건데 근데 검사 측이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큰 실수를 했던 게 이걸 표창장 사건을 포함해서 입시 비리 혐의들을 2번을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예신 교수의 위조 혐의고 뭐 이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뒤에 조 교수님 혐의로도 한 번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작성한 건 정영심이다. 그래놓고 그걸 사용한 건 조옥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 거죠. 따로따로 기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영심한테 그냥 다 뒤집어 씌웠으면 덜 귀찮았을 텐데 그쪽이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호환이 없어졌을 텐데 이걸 한 번 더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법정에서 한 번 더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2월 10일에 저하고 그 검사 측 포렌식 분석관 이승무라고 하는데요. 걔가 이제 이 모든 조작의 직접적인 실무자죠. 당연히 그 배후에는 검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복잡한 얘기라서 더 이상은 뭐 그 필요는 생각 안 하겠지만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질 증인 신문이었었는데 그때 아프다고 하면서 출석 안 하고 미뤘고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서 그게 또 2차례 거쳐 이어지고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음 달 7월 15일에 증인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승무를 어떻게 깨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를 지금 계속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증언을 하고 나면은 그 얼마 후에 판결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심 판결에 따라서 현 정부의 정당성의 문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깨가 무거운 상태입니다. 전 장관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몇 년을 해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심장이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도 검찰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슴이 꽉 쪼이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경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이 사건을 겪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내사가 일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따스하고 밝았을까가 막 연상이 되면서 이게 그대가 조국에서 그대가 이게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랬더라면 내가 그 조교였다라면 난 어떻게 꼬였을까 난 어떻게 우울증을 앓게 될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무서울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을 좀 덮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호러 다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뭐 어느 분이라도 좀 질문 마이크를 가장 가까운 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가수는 들어서요. 다음에 또 앞에 계신 남자분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번째로 봤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번째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굉장히 몰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국의 비중, 조국 전 장관님의 비중이 조금 전 적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부분에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 그 과정에 이제 계속 나오시고 중간에는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산행하는 모습 등장해서 앞부분 뒷부분에만 이제 배치가 되고 중간에는 다른 이제 증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로만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꼈나 했는데 그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 조국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절제를 일부러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제 영문 제목이 레드 헤링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교전 장관 처음에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작자와 그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승준 감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조 전 장관께서 그 달팽이 별 VIP 시사회 할 때 제가 모셨었거든요. 제가 좀 연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억을 해 주셨고 그림자꽃도 보셨거든요. 전작인. 그래서 조 전 장관은 이게 뭔가 주장하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 얘기가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어떤 일상을 제가 쭉 따라가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위 그 조국 사태에 관여됐던 분들이 그 당시에 보고 들었던 것, 재판 과정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정에서 조사실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거는 언론이 잘 안 다뤘던 것들인데 그거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장경욱 교수님이나 빨간아재나 그 박지원 대표님이나 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들이 증언이란 거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사료로서 또 아마 가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드러낸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조 전 장관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앞쪽에는 당시 그 67일 동안의 어떤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드러난 숨겨졌던 진실들 67일의 진실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레드 헤어링은 그 영어권에서 그 썩은 청어인데요. 헤어링이 붉은 청어는 이게 썩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쓰인다고 그래요. 이게 사냥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주의를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주의를 딴 데로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저는 레드 헤링 먹어본 적 있는데요. 그 스웨덴 음식인데 그 집에서 열려고 하니까 절대 집에서 열면 안 된다 해서 공원에 들고 가서 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데 이거를 던져버리면 개들이 다 일로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썩은 청어를 던지는 건 검찰이고 이쪽으로 몰아가는 건 언론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청어를 던지면 다른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발달된 우리가 사냥개처럼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던지는 대로 가는 거고 뭔가 다른 사건, 다른 인연들을 못 본다는 의미에서 많이 쓰는 수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